하얗게 칠한 얼굴, 기괴하게 번진 조커의 미소, 악취가 진동하는 4톤의 쓰레기집. 길거리에서 허공에 욕설을 퍼붓는 이 노파는 바로 7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글래머 스타 김교순입니다. 은막의 여신에서 쓰레기 더미 속 조현병 환자로, 재력가와의 비밀스러운 결혼은 어떻게 한 인간의 이성을 이토록 처참히 파괴했을까요? 그녀가 겪은 이 거대한 비극의 뿌리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1970년대의 서울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급격한 경제 성장을 향해 질주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텔레비전이 각 가정의 안방을 서서히 차지하기 시작했고, 고단한 하루를 마친 서민들은 화려한 브라운관과 거대한 스크린 속 환상에 열광했습니다. 대중은 팍팍한 현실을 잊게 해줄 더 자극적이고 더 눈부시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우상을 타는 듯이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한국 영화계가 선호하던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단아한 미인상으로는 그 뜨거운 갈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폭발적인 욕망의 교차점에 김교순이라는 이름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구적이고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깊고 우수 어린 눈빛, 그리고 화면을 압도하는 관능적인 분위기는 대중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나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에 그녀의 얼굴이 가득 찰 때면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여배우를 넘어 억눌렸던 시대에 대중이 몰래 꿈꾸던 일탈과 화려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잡지 표지는 연일 그녀의 얼굴로 도배되었고, 길거리의 수많은 광고판 역시 그녀의 독차지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과 수백만 팬들의 환호성 이면에는 1970년대 연예계의 지극히 가혹하고 폭력적인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스튜디오 시스템은 배우들을 혹사시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이나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희박했던 시절, 인기 배우들은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밤낮 없이 카메라 앞에 서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배우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했고 잔인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 말실수 하나가 곧바로 치명적인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매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은 서서히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다녔고, 그녀는 단 한순간도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편하게 쉴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막상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내 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들은 그녀를 돈을 벌어다주는 화려한 상품으로만 취급했고, 주변의 수많은 남자들은 그녀를 자신의 트로피로 만들고 싶어하는 노골적인 욕망만을 드러냈습니다. 수백만의 대중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뼈저린 고립감을 느껴야 하는 톱스타의 역설적인 삶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쓰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깊은 정신적 고독에 지쳐가던 그녀에게 탈출구가 절실했습니다. 당시 연예계에서 여배우가 이 잔인한 시스템을 합법적이고 명예롭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력가와의 결혼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제1교포 상류층과의 혼인은 성공의 정점이자 완벽한 신분 상승으로 여겨졌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일본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 거주하는 재력가 남성이라는 존재는 그녀를 옥죄는 가혹한 현실에서
단숨에 구출해줄 전능한 구원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다가온 남자는 바로 그 완벽한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력과 젠틀한 매너를 앞세워 지쳐있던 그녀의 마음을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화려한 선물과 달콤한 약속들이 그녀의 불안한 내면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대중의 탐욕스러운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대하고 견고한 성을 약속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평온한 삶이라는 조건은 피곤했던 톱스택에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이 겪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녀가 대중의 사랑과 화려한 무대를 전부 미련 없이 버리고 일본행을 택했을 때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쉬움과 배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압도적인 부를 가진 남자와 함께 떠나는 그녀의 선택을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예계의 더러운 진흙탕을 벗어나 진짜 동화 속 공주가 되어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결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 자신도 그렇게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여성으로서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아이의 다정한 어머니로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치명적인 함정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낯선 타국에서의 삶은 애초에 그녀가 기대했던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 그리고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류층 사회의 두꺼운 벽은 그녀를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최고의 스타였지만 바다를 건너간 그곳에서 그녀는 그저 돈 많은 남자가 소유한 아름다운 전리품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 대신 거대한 저택의 차가운 샹들리에 아래서 그녀는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남편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타국에 고립된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매달렸던 그 유일한 생명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느꼈을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1990년대 초 그녀는 돌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려진 공식적인 이유는 심각한 꽃가루 알레르기와 건강 악화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타국에서의 고립된 생활과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성공을 증명하듯 화려하게 떠났던 옛 스타. 그러나 쓸쓸히 돌아온 그녀를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주홍글씨처럼 여겨지던 9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몰락한 여배우가 기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극도의 수치심과 패배감은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렵게 만들었고 그녀는 스스로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립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불면증과 불안이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자신을 버리고 돌아선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모진 말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나는 이토록 철저하게 버려져야만 했을까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화려한 스크린 속 주인공에서 하루아침에 비참한 이혼녀로 추락한 이 거대한 간극을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녀의 자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서서히 뇌의 신경망과 화학적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현실 감각은 조금씩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귓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풍기 소리나 이웃집의 웅걸거림처럼 작고 희미했지만 그 소리는 점차 분명하고 뚜렷한 사람의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귓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희미했지만 점차 분명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무너진 이성은 살기 위해 초현실적인 존재들을 머릿속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79명의 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79명의 신들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끔찍한 악마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절대적인 보호자가 필요했기에 그녀는 무려 79명에 달하는 거대한 신들의 군대를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79명의 신들은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일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 심지어 길거리에 나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두 신들의 치밀한 짓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버림받은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끔찍한 형벌에서 벗어나 그저 신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는 편이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신들과 끊임없이 대화했고 그들만이 오직 자신을 버리지 않고 곁에 머물러주는 유일한 동반자라고 여겼습니다. 망상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겉모습도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과거 카메라 앞에서 수백 번 얼굴을 다듬었던 여배우에게 화장이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내는 가장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손에 쥔 화장품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조롱과 폭력으로부터 찢겨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두껍고 무서운 갑옷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체처럼 창백한 흰색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 빈틈없이 덧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고 초라한 맨 얼굴, 실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그 연약한 진짜 얼굴을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그녀는 새빨간 립스틱을 꺼내 들고 입술을 넘어 양볼과 턱까지 거칠게 뭉개듯 칠했습니다. 마치 피를 흘리는 듯한 그 붉은 자국은 그녀가 마음속으로 흘리고 있는 끔찍한 핏빛 눈물을 겉으로 드러내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술 주변에는 까만색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굵고 선명한 테두리를 그렸습니다. 이는 마치 외부 세계의 어떤 침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계선이자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원초적인 맹수의 무늬와도 같았습니다. 화장이 짙어지고 흉측해질수록 그녀는 그 무서운 가면 뒤에 숨어 조금이나마 일시적인 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듯 끔찍한 방어 기제로 무장한 그녀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기괴한 화장과 허공에 대고 쏟아내는 욕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녀를 펭귄 할머니라 부르며 돌을 던지거나 놀려댔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 노골적으로 피해서 길을 돌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그 무서운 화장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기에 한때 눈부셨던 사람이 저토록 망가졌는지 묻는 대신 사람들은 그저 혐오스러운 미치광이를 동네에서 치워버리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멸시와 조롱은 그녀를 다시 좁고 어두운 아파트 안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혐오의 눈빛은
과거 연예계 시절 자신을 올가매던 폭력적인 시선들과 겹쳐졌을 것이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남편의 환청만큼이나 그녀의 심장을 잔인하게 찔렀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온통 자신을 해치려는 적들만이 가득하다고 느낀 그녀는 낡은 현관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스스로를 완벽한 사회적 단절 속으로 밀어넣은 그 순간부터 그녀의 집은 서서히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쓰레기 무덤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텅 비어버린 마음의 구멍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버려진 것들로 악착같이 채워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굳게 닫힌 낡은 철문 너머의 세상은 철저하게 단절된 그들만의 왕국, 아니 그녀와 79명의 신들만이 존재하는 기괴한 밀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차가운 멸시로부터 도망친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생존 방식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버려진 것들을 끌어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리에 놔둔 빈 페트병 하나, 누군가 내다버린 낡은 신문지 뭉치, 혹은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낸 정체모를 비닐봉지 따위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웃들은 그저 정신 나간 노파의 기행쯤으로 치부하며 혀를 찼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리적 붕괴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각한 저장강박증, 호어딩 디소더요, 단순한 게으름이나 불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것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상실감을 경험한 인간이 텅 비어버린 자신의 내면을 물리적인 물건으로라도 채워 넣으려는 가장 처절하고 병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남편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딸과 생이별을 해야 했으며 평생을 바쳤던 화려한 여배우로서의 명성마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그녀에게 남은 것은 뼛속까지 시린 지독한 결핍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그녀의 병든 이성은 오직 쓰레기만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영원하고 충실한 소유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진동하는 역겨운 오물에 불과했지만 망상의 늪에 빠진 그녀에게 그 쓰레기들은 자신의 텅 빈 마음과 썰렁한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위안거리였습니다. 한번 집 안으로 들어온 물건은 그것이 썩어 문드러진 음식물이든 형체를 알 수 없이 구겨진 종이 조각이든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올가매는 기괴한 환청은 끊임없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끌어모아라. 그래야만 네가 안전할 수 있다. 남편의 끔찍한 환청이 그녀를 저주하며 찌를 때마다 그녀는 더욱더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매며 쓰레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좁은 아파트의 바닥은 서서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높이였던 쓰레기 더미는 어느새 무릎을 덮고 허리를 지나 마침내 천장에 닿을 만큼 거대한 산을 이루었습니다. 짐을 쌓아 올리다 못해 그녀는 쓰레기산 한가운데를 파고 들어가 겨우 몸을 누일 수 있는 작은 동굴 같은 공간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집 안에서 정상적인 보행은 불가능해졌고 쓰레기 더미 위를 네 발로 기어 다녀야만 간신히 이동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문조차 쓰레기로 완전히 가려져 한낮에도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집 안을 지배했습니다. 그 기괴한 어둠 속에서 가장 끔찍하게 자라난 것은 바로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썩은 악취였습니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의 찌꺼기, 썩어가는 고기, 형체를 알 수 없이 곰팡이가 피어오른 식재료들이 수년 동안 켜켜이 쌓이면서 내뿜는 독가스와도 같은 냄새는 현관문 틈을 뚫고 복도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썩은 오물들은 바닥에 들러붙어 시커먼 즙을 흘려보냈고 그 부패의 바다 위로 수백,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와 파리떼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시궁창 쥐들이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단 1분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갈 그 끔찍한 생주옥 속에서 그녀는 놀랍게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심각한 조현병은 그녀의 후각과 시각, 그리고 정상적인 인지 능력마저 완벽하게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녀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쓰레기 봉투를 베개 삼아 누웠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했습니다. 피부병이 온몸을 덮고 영양실조로 몸이 말라갔지만 그녀는 자신이 병들어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거대한 쓰레기산은 외부 세계의 위협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숨겨주는 가장 안전한 요새이자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썩은 쓰레기를 품어 안고 짐승처럼 웅크려 잠든 그 시각, 창문 밖의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가 저물고 2000년대의 밀레니엄이 밝았으며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끊임없이 바꿔놓았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점령하고 새로운 젊은 스타들이 매일같이 브라운관에 등장해 대중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시간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일본의 저택에서 쫓겨나던 바로 그 끔찍한 순간에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의 시계는 쏜살같이 미래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녀의 영혼은 과거의 상처라는 지옥의 쳇바퀴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서서히 부패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그 기나긴 20년의 세월 동안 그녀를 향한 우리 사회의 철저한 외면과 방관입니다. 이웃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와 그녀의 기행에 분노하며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을 부르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녀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서 혐오스러운 골칫거리를 치워버리기 위한 이기적인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녀에게 진심 어린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밀리고 썩은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들어도 세상은 그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어 그녀의 골마 터진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와 함께 웃고 떠들며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맞추었던 수많은 동료 배우들과 감독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를 그토록 찬양하며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과 그녀의 화려한 미소에 열광하며 박수를 보내던 수백만의 팬들은 어떻게 그녀라는 존재를 이토록 깨끗하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대중문화 산업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배우라는 존재는 빛이 날 때는 한없이 소중하게 다루어지지만 쓸모를 다하고 망가지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일회용 부품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홀로 미쳐가는 옛 스타의 비극은 오직 새로운 자극만을 쫓는 잔인한 연예계의 속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걸치고 수백만 원짜리 샴페인을 마시며 상류층의 연회를 거닐던 그녀의 매끄러운 손은 이제 썩은 음식물이 묻어 시커멓게 때가 낀 채 거리를 떠돌며 빈병을 줍는 앙상한 갈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답게 세팅되었던 풍성한 머리카락은 오랫동안 감지 않아 딱딱하게 떡이 진 채 엉켜붙었고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를 받던 매혹적인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공의 망령들을 쫓는 흐리멍덩한 눈동자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흉측한 펭귄 할머니를 마주쳤다 해도 그 누구도 그 노파가 한때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매혹적인 여배우 김 교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20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홀로 쌓아 올린 4톤의 쓰레기는 한 개인의 단순한 오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한 인간의 영혼에 남긴 가장 잔혹한 흉터이자 폭력의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상처 입은 자들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잊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쌓아 올린 부끄러운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썩은 냄새 속에서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을 버린 남편의 목소리와 79명 신들의 끔찍한 합창을 자장가 삼아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비명 섞인 울음을 듣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여배우의 삶은 누구도 들여다보기를 원치 않는 서울의 어둡고 더러운 쓰레기통 속에서 소리 없이 완전히 부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하고도 기나긴 20년의 고립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완전히 지웠고 그녀 역시 쓰레기산이라는 자신만의 무덤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마침내 그 견고하고 끔찍했던 침묵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기이한 노파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지면서 마침내 종합편성 채널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작진이 처음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마주한 현실은 소문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는 이미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설득과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썩은 공기와 함께 흉측한 화장으로 얼굴을 가린 67세의 노파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취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외부인의 방문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텅 빈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지르거나 취재진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타인의 존재가 그녀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재진과 동행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그녀의 공격적인 행동 이면에 숨겨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다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카메라를 내리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그녀가 쏟아내는 지리멸렬한 망상과 환청의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79명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옛 남편의 환청에 대해 누군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여 준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한 그녀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선 제작진과 전문가들은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관부터 천장까지 빈틈없이 꽉 들어찬 거대한 쓰레기산은 성인 남성조차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썩은 쓰레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가 신발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오물 처리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음식물 찌꺼기와 오물들이 바닥에 들러붙어 시커먼 층을 이루고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이 쓰레기산 한가운데에 작은 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먹고 자며 20년을 버텨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온갖 벌레에 물린 자국과 피부병으로 얼룩져 있었고 건강 상태는 심각한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전문의는 그녀의 상태를 중증 조현병과 심각한 저장강박증이 결합된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쓰레기 산을 치우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녀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붕괴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제작진의 제안에 그녀는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쓰레기들은 단순한 오물이 아니라 불안한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어막이자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귓게는 끊임없이 79명의 신들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내 물건을 빼앗으려 한다. 아무것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환청과 망상은 그녀를 강하게 올가매며 외부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취재진과 구청 복지 담당자, 그리고 심리 상담가들은 며칠에 걸쳐 끈질기게 그녀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이 당신의 물건을 뺏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곳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마침내 그녀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고 조심스러운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격적인 쓰레기 수거 작업이 시작된 날, 아파트 앞에는 대형 화물 트럭과 사다리차가 동원되었고 20여 명의 특수 청소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방진복과 두꺼운 마스크, 장갑으로 무장하고 그 끔찍한 오물의 산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삽으로 퍼내고 또 퍼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부패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신문 쪼가리부터 누군가 버린 부서진 가구, 썩어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쉴 새 없이 자루에 담겨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 작업자들은 수시로 밖으로 나와 구역질을 하며 숨을 골라야만 했습니다. 꼬박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퍼낸 끝에 마침내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의 원래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작고 비좁은 집에서 실려나간 쓰레기의 무게는 자그마치 4톤에 달했습니다. 4톤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폐기물의 무게가 아니라 그녀가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지독한 슬픔과 고립의 무게를 의미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모두 치워지고 누렇게 찌든 벽지와 장판이 드러난 텅 빈 집안은 지난 20년 동안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황량하게 비어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물은 치웠지만 그녀의 내면에 쌓인 거대한 상처의 쓰레기 더미는 아직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깨끗하게 소독을 마치고 새 벽지와 장판으로 단장한 집을 마주한 그녀의 반응은 묘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한 깨끗한 공간에 어색해하면서도 겹겹이 칠한 흉측한 화장 너머의 눈동자는 아주 미세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만으로 그녀의 깊은 마음의 병이 하루아침에 낫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옛 남편의 환청에 시달렸고 보이지 않는 환상 속 존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녀의 붕괴된 정신을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문의들의 지속적인 상담과 처방을 통해 마침내 그녀는 입원 치료와 약물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약물이 투여되면서 그녀를 짓누르던 끔찍한 환청과 망상의 강도는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도 늘었지만 적어도 허공을 향해 분노에 찬 저주를 퍼붓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문의와 이웃들의 따뜻한 권유로 그녀가 마침내 얼굴을 뒤덮고 있던 기괴한 펭귄 화장을 지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가 클렌징 크림을 묻힌 솜으로 새빨간 립스틱과 짙은 아이라이너를 천천히 닦아낼 때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켰던 무서운 가면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놀라운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백한 파우더와 두꺼운 아이라이너, 그리고 기괴하게 번져 있던 붉은 립스틱이 부드러운 화장솜에 묻어나며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그 두껍고 흉측한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은 사람들을 위협하던 괴물이나 끔찍한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세상의 폭력에 상처받고 한없이 연약해진, 겁에 질린 한 명의 늙은 여인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짙은 화장기가 모두 사라진 그녀의 맨얼굴에는 기나긴 세월과 모진 풍파 속에서도 완전히 빛을 잃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음악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당대 최고 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형언할 수 없는 먹먹함과 짙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고운 얼굴을, 도대체 어떤 끔찍한 고통이 있었기에 그토록 흉측한 색깔들로 억지로 지식이고 덮어버려야만 했을까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쳤던 마지막 바리케이드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을 씻어낸 그녀는 마치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몹시 불안해하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79명 신들의 굳건한 방패도, 사람들을 위협해 쫓아내던 무서운 펭귄 할머니의 가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김교순이라는 자신의 진짜 늙은 맨얼굴로 자신을 매몰차게 버렸던 그 차갑고 두려운 현실 세계와 아무런 방어막 없이 다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던 쓰레기가 치워진 깨끗해진 집과 씻어낸 맨얼굴은 분명 긍정적인 회복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곧 모든 병이 나았음을 의미하는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조현병과 심각한 망상은 몇 번의 청소와 약물로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 가벼운 감기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지배해온 끔찍한 환청과 망상은 그녀의 뇌신경회로 깊숙한 곳에 이미 너무나 단단하고 복잡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한 깨끗하고 밝은 방 안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문득문득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때로는 과거 카메라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화려한 시절로 돌아간 듯 우아하고 매혹적인 손짓을 허공에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돌연등 뒤에서 옛 남편의 끔찍한 환청이 들려오는 듯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어깨를 움츠리고 몸을 파르르 떨며 구석으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망상과 현실 사이에 위태로운 줄타기는 매일같이 계속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가 철저한 단절과 고립의 섬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낡은 현관문이 열리고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작고 가느다란 구원의 끈을 마침내 쥐게 된 것입니다.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는 약물 복용을 위해 찾아오는 사회복지사들과 의료진의 방문은 그녀의 단조롭고 끔찍했던 일상에 사람의 온기라는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처참한 사건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 세상에 적나라하게 알려지자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고 뼈아픈 자성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시대를 그토록 눈부시게 풍미했던 위대한 대중예술가를 이토록 쓰레기 더미 속에 처참하게 방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짙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눈부신 속도의 경제 발전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태동으로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의 이면에 드리워진 소외된 자들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고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폭력과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무지하고 잔인했습니다.
마음의 병을 심각하게 앓는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와 따뜻한 돌봄을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인 범죄자나 사회에서 시급히 치워버려야 할 격리 대상으로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더욱이 화려한 상류층으로 시집갔다 쫓겨난 이혼녀라는 주홍글씨 꼬리표와 인기를 모두 잃고 늙어버린 몰락한 연예인이라는 낙인까지 2중 3중으로 찍힌 그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때 바닥에서 그녀를 받아주고 기댈 수 있게 해줄 사회적 안전망이나 보호 시스템은 그 당시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환호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항상 무대 위에서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이 홀로 겪어내야 하는 지독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조현병 같은 정신적 고통은 철저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으로 비하되고 치부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젊고 예쁜 스타들에게서 막대한 금전적 부를 쥐어짜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기계 장치 속에서 부서지고 마모되어가는 연예인들의 나약한 정신을 진심으로 돌보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철저할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렇기에 김교순의 기구하고 처참한 인생은 단지 운 나쁜 한 여배우의 개인적인 불행이나 비극적인 가정사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만 화려한 우리 사회의 냉혹한 시스템과 가학적인 대중문화 소비 방식 전체가 암묵적으로 공조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사회적 타살의 현장과도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화려하게 포장해 소비하고 열광하며 즐기던 우상이 하루아침에 날개가 꺾여 추락하고 정신이 병들자 대중과 언론은 가장 먼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옛 스타를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완벽하게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녀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좁은 방 안에 홀로 갇혀 썩은 쓰레기 산을 높게 쌓아 올리며 서서히 이성을 잃고 미쳐가는 동안 우리는 철저한 방관자였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배회하는 그녀를 그저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동네에 미친 골칫거리 노파로만 손가락질하며 철저하게 우리와는 다른 부류로 타자화하고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충격적인 방송 이후 다행히 수많은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눈시울을 붉히며 회복을 응원하고 물리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가 어둠 속에서 고립되어 영원히 잃어버린 그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20년의 청춘과 산산조각 나버린 마음의 파편들은 결코 다시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병원 치료와 약물 복용으로 머릿속을 울리던 끔찍한 환청이 잦아들고 잃어버렸던 현실 인지 능력이 아주 조금씩 맑게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또 다른 잔인한 형벌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맑아진 정신으로 자신이 거쳐온 그 시궁창 같았던 20년의 세월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의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할 것입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스타에서 늙고 병든 노파가 되어버린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할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회한이 몰려올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79명의 신들과 대화하던 그 기괴한 망상 속에 머무는 것이 그녀의 마음에는 훨씬 더 편안하고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독하게 잔인하고 날카로운 현실 자각의 시간들을 그녀는 오롯이 홀로 감당하며 깨끗해진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슬프고도 끔찍한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나버린 과거의 불행한 해프닝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두운 사각지대에서는 제2, 제3의 김교순이 철저한 고립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대 위에서 대중의 뜨거운 사랑과 환호를 한 몸에 받던 화려한 스타라 할지라도 그 인기의 거품이 꺼지고 나면 한없이 나약하고 외로운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나 대중문화 산업의 잔인한 속성은 쓸모가 없어진 스타들을 너무나도 쉽게 무대 뒤편의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한때 수백만의 우상이었던 그녀가 마음의 병을 얻고 사톤의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히기까지 연예계 동료들과 화려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치명적인 정신질환은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 아닌 뇌 신경망이 파괴되는 명백하고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상류층 재력가와의 동화 같은 결혼이라는 환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는 항상 가난하거나 평범한 여주인공이 백마탄 왕자를 만나 화려한 성으로 들어가는 해피엔딩만을 반복해서 재생산합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겉모습과 압도적인 부력에 매료되어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지만 그 견고한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통제와 고립, 그리고 폭력적인 위계 질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타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오직 남편이라는 단 하나의 동아줄에만 의지해야 했던 그녀의 삶은 화려한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한 인간의 주체성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상류층의 폐쇄적인 관계망은 결국 버림받는 순간 한 사람의 영혼을 뼛속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가장 잔혹한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집어삼킨 그 거대한 비극 앞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죄책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20년이라는 길고 끔찍한 세월 동안 악취가 진동하는 아파트 복도를 지나치며 코를 틀어막았던 이웃들, 길거리에서 흉측한 화장을 한 그녀를 보며 혀를 차고 피해갔던 수많은 행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경찰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는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의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귀찮은 것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려는 이기적인 행태들이 모여 그녀의 집안에 사톤이라는 거대한 쓰레기산을 높게 쌓아 올리는데 암묵적으로 동조한 셈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지독하게 무감각해진 현대 사회의 서늘한 민낯이 그녀의 삶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아주 조금씩 일상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녀의 치열한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현병은 약물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병이 아니며 평생을 곁에서 지켜보고 관리해야 하는 지독하고 끈질긴 그림자와 같습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한 깨끗해진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옛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와 귓가를 맴도는 수많은 망상 속 속삭임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밀어내야만 합니다. 흉측했던 펭귄 화장을 지워낸 맨 얼굴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잃어버린 그 눈부셨던 청춘과 끔찍했던 20년의 세월을 직시하는 고통도 매일 새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쓰레기 더미 속에서 홀로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늦었지만 전문가들의 치료와 사회복지사들의 주기적인 방문, 그리고 그녀의 사연에 눈물 흘리며 응원을 보내준 수많은 대중의 따뜻한 관심이 그녀를 세상과 다시 연결해주는 작고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해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녀가 다시 용기를 내어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고 아주 작게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타인의 깊은 상처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진심으로 인내하며 손을 내밀어 줄 때 비로소 한 인간의 파괴된 존엄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조용히 증명합니다. 그녀의 남은 생애가 과거에 화려했던 전성기처럼 눈부시지 않더라도 더 이상 망상 속의 악마들에게 쫓기지 않는 평온하고
조용한 일상으로 채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높게 쌓여있던 참혹한 과거의 흔적과 기괴했던 붉은 립스틱의 펭귄 가면은 이제 사라졌지만 한때 눈부시게 빛났던 여배우 김 교수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잔인했던 남자의 환영과 보이지 않는 환상 속 목소리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류층과의 비밀스럽고 화려했던 사랑은 그녀에게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과 이성마저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서울 한복판을 배회하던 섬뜩하고 미친 펭귄 할머니로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굴곡진 삶은 치명적인 사랑의 배신과 지독한 상실, 그리고 모든 것을 잊고 외면해버린 우리 사회의 차가운 냉대가 빚어낸 가장 아프고 시린 비극의 자화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